경영 참가라는 것은 어떤 기업 경영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나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어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경영 참가라고 합니다. 즉 어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해 가지고 경영자와 함께 어떤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죠. 일단 경영 참가 제도가 발달하게 된 어떤 배경은 자본과 노동의 어떤 대립과 항쟁이 강화되어 있던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생겨난 게 어떤 경영민주주의 또는 산업민주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력의 어떤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력의 정진을 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가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대립적 노사관계, 즉 영국, 미국식의 어떤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체 교섭에 있어서도 보면은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어떤 그들의 어떤 보완 수단으로 다각적으로 인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기업 민주주의 내지 또는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수단의 운영에 관한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어떤 스스로 통상적인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공동경영, 공동관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경영 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경영 참가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근로자 노동조합이 경영상의 결정과 운영에 참여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또 두 번째는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주식회사의 어떤 발달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노동조합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노조의 어떤 경영에 대한 도전 현상이 굉장히 거세져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의 성격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이 지금까지는 보면 경영자의 권한이었고 또 경영자가 결정을 했으나, 근데 단체 교섭권이 인정돼 갖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양자 간의 합의가 필요로 해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임금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근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조직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의 협력을 유발시키며 또 그들의 경영 참가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생겨난 노사협력 제도가 바로 경영 참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영 참가를 실시하는 목적, 즉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노사 간의 협조입니다. 일단 경영 참가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어떤 경직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상호 이해함으로 해서 노사협조의 어떤 기풍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들의 애사 정신을 촉진시킨다는 데 어떤 의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도달해 가지고는 어떤 노사 간의 협조는 어떤 그 기업이나 단체의 경쟁적 제고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생활 수준의 어떤 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많은 요소와 어떤 공통의 과제에 대해 가지고 종업원 상호 간에 어떤 협조시킴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또 그들의 사회적 생활 수준을 향상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어떤 근로자가 경영 참가를 통해 가지고 생산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는 기계에 의한 어떤 인간적 소외감을 최소화시킨다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즉 인간성 존중 또 근로자의 인간성 회복에 힘써서 그들의 어떤 사기를 향상시키는 데 어떤 목적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근로자들의 어떤 경영 참가 자체가 어떤 경영자의 어떤 배타적인 관리 권한인 경영권 또는 경영 특권에 대한 어떤 침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논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뒷장에 설명을 드릴 건데, 하지만 이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어떤 당연한 결과로서 글로벌 시대의 어떤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이 경영 참가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영 참가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학자에 따라서 또는 각국의 어떤 경제나 사회 시스템, 노사 관행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 참가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권력 지향적 경영 참가와 직무 지향적 경영 참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권력 지향적 경영 참가라는 것은 기업 내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권력을 확대하고 어떤 기업의 정책 결정에 근로자가 대표가 참가해 가지고 어떤 경영의 의사결정이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의해서 책임이 지워지도록 하는 목적으로 참가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은 기업 내부에서 노사의 어떤 기본적인 권력 관계를 변경해 가지고 기업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뒤에서 설명드릴 독일의 어떤 공동결정법에 의한 근로자 중역 제도가 이런 형태에 속해집니다. 그리고 직무지향적 경영 참가는 주로 직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어떤 작업 환경이나 작업 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가하는 형태입니다. 주된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인간성 존중과 인간성 회복이 관계되는 겁니다. 즉 주된 목적이 어떤 노동의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어떤 직무 만족이 생산성 정대를 깨하고 향상시키면서 나아가서는 노사관계의 어떤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영국의 자주관리 작업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경영 참가 제도가 폭넓게 보급되어 있는 이유가 뭐 학자들마다 견해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6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이 노동자 측의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노동자들을 어떤 하나의 노동계급으로 결합시켜 온 것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어떤 동질성 그리고 빈곤 그리고 모여서 공통적인 불평 불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미국 등 어떤 선진공업 국가에 있어서는 어떤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화 고도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는 전에 없이 어떤 서로의 어떤 동질성이 없는 서로 각기 틀린 이질성을 띄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근로자라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수가 자신의 어떤 주택도 갖고 있고 또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자사주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식마다 주식도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노동자 계급이라고 그래서 무산계급층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된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평불만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과거처럼 서로 이렇게 토로하거나 호소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오늘날에는 보면은 인사상담 제도나 고충처리 제도 같은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어떤 그들의 노동자들의 어떤 속에 있는 의사를 알아내고 또 이를 기업 경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거죠. 이 고충처리 제도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는 이 노동자, 근로자들은 보면은 평생을 일반 근로자로 지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어떤 근로자는 본인의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감독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중앙관리자도 심지어 이 근로자에서 최하위층에서 최고 경영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사용자 측의 어떤 상황 변화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옛날에 즉 종래의 사용자들은 기업 목적을 저임금의 노동 비용을 통해 가지고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윤 극대화만 매진하다 보니까는 기업이 협력업체한테 슈퍼갑질을 하거나 생산활동을 등한시하거나 또는 근로자를 착취도 하기도 한 거죠. 그리고 뭐 탈세도 저질러고 이런 뭐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어쨌든 이윤 극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또 사회로부터 온갖 비난과 지탄을 많이 받아들 왔죠. 근데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기업 목적이 이윤 극대화라는 단일 목적에서 다원 목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서로 이해를 조정 통합하지 않으면은 우량 기업이나 존경받는 기업은 그냥 생존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한꺼번에 무너질 우려도 많은 거죠. 우리가 주변에 봐도 그런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오늘날에는 보면은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구태여 낮은 임금을 고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고생산성, 고임금의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진 거죠.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노동조합은 주로 사용자를 공격하는 거고 사용자는 언제나 방어하고 수세에 몰리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틀려진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유능한 노동 전문가를 스태프로 고용하고 또 공인 노무사든 노동 전문 변호사 등 어떤 노동 전문가들은 옆에 두고 그들의 조력이나 자문을 받아서 오히려 사용자가 노사관계를 주도할 만큼 그만큼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날에 있어서 대부분의 어떤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어떤 입장이나 위상을 이해하고 어떤 적대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파트너로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상생관계나 공정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세 번째, 노동조합의 기능 확대라는 것은 이 노사 어떤 당사자의 상황 변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이나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기능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노동운동 자체가 과거하고는 틀리게 상당할 정도로 성장하고 완숙해지면서 이 노동조합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도 종래에는 경제적 지위 향상, 그저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적, 심지어 교육적 기능까지로 점차로 그 역할을 확대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서 근로자나 노조원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어떤 경영 참가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풍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환위기, IMF 사태 이후에 보면은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보면 허용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노동운동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갖고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어떤 경영 참여 요구를 도리어 사용자 측이 요구하게 되는, 그리고 경영 참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종래에는 보면은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보면은 노동자의 적으로 생각이 가지고 우리가 오장 노동시장에서 보면은 횡단적 노동시장, 종단적 노동시장에서 영국의 선진국적 후진형이라고 얘기했죠. 일반 기술. 이게 보면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노동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혁신을 위해 가지고는 노동조합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었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노동자나 노동조합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할 만한 성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이나 이에 따른 어떤 생산성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노사 쌍방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바로 과거의 어떤 역사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혁신은 노사 다 같이 노력해서 기필코 바람직하게 발전 성취시켜 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술이든 조직이든 어떤 혁신이 되면은 과도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희생은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사회 전체가 이거를 공평하게 서로가 나눠서 부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기술 혁신에 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먼저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사용자겠죠. 그리고 많은 희생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들일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기술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인력의 어떤 감소, 인력 절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실업이나 배치 전환, 재교육, 이런 현상들이 계속 초래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격렬한 노사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옛날의 전통적인 단체 교섭의 방식은 적당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체 교섭은 노사 간의 어떤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생산성 향상이란 노사 간의 이해를 같이 하는 협조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정대된 경영 성과를 노사 간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성과 배분의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경영 성과를 노동자들하고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관계론의 등장은 생산 운영 관리나 경영 전략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사례로 접해 보셨을 겁니다. 자, 1924년부터 32년에 걸쳐 가지고 호선 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메이오 교수팀이 산업의 능률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실험이 그 유명한 호손 실험입니다. 이 호손 실험의 결과로 193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인간관계론이 경영관리 제도에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종래에 보면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의하면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작업 동기는 임금을 비롯한 어떤 물질적인 조건에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리자에 의한 철저한 과업 관리와 감시, 감독이라고 테일러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호손 실험을 계기로 해갖고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높은 급여나 어떤 물질적인 조건보다는 도리어 더 오히려 종업원의 사기, 동료의 책임감, 그리고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같은 심리적 사회적 요소라는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생산의 주도자고 협력자인 근로자가 자발적 능동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가할 때 그 사기와 만족도는 더욱더 고취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가지고 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부터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어떤 역동적인 힘을 다양한 형태로 기업 경영에 반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용자들로서도 한테도 더욱더 플러스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보면은 기업은 조직 규모가 거대해지고 예전에 어떤 구멍가게나 개인 기업을 운영하던 때와 같은 어떤 사적인 전유물이 아니고 하나의 공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점점점 증대될 뿐 아니라 윤리적 잣대 또한 기업의 윤리적 잣대 또한 굉장히 강화가 된 겁니다. 당초에 이 노사 간의 문제는 그들 상호 간의 어떤 이해와 관련된 일종의 사적인 문제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어떤 자유의사에 맡겨졌던 거죠. 근데 오늘날과 같이 기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거기에 또 대응해서 노동조합 역시도 대규모화되면서부터 노사관계가 어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사 간의 분쟁이 단순하게 어떤 당사자 간의 어떤 사적인 분쟁으로는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3장 노사관계의 목적과 목표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노동조합 역시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쌍방이 각기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면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나 분쟁 행위를 가능한 한 회피하고 노사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노동조합도 바뀌고 사용자도 바뀌고 어떤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 경영참가 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보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번째 논쟁점을 보면은 노사 참가 제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사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경영 참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갖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 참가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경영 참가를 실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적지 않은 문제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이 노동계의 어떤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권의 침해 문제, 2번째는 노동조합 기능의 약화 문제, 3번째는 근로자의 경영 참가 능력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영권의 침해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근로자의 경영 참가에 대해서 가장 난색을 표하고 그것 때문에 경영 참가가 저해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권 침해입니다. 즉 경영이라는 것은 원래 경영자가 누릴 수 있는 고유의 권한, 즉 경영 특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갖고 근로자의 발언은 일종의 월권 행위다 이거죠.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이겁니다. 현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조직이 노동조합이죠. 근데 이 단체에 의해 가지고 경영권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 기타 노동 조건 이러한 것들이 경영 참가를 통해 가지고 생산, 영업, 재무, 인사 이런 등에 대해 가지고 협의하고 결정을 진행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도가 지나쳐 가지고 경영권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노동조합이 경영권에 어떤 과격하게 도전을 하거나 또 경영권의 어떤 확립과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업의 생존에 어떤 위협을 면치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과 발전 자체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 경영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본래대로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까지 모든 세세하게 있어서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신축성이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인 동시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경영이라는 게 노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근로자가 가진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켜 가지고 나아가서 노사 간의 연대의식을 복돋우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 경영을 더 발전시키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경영 참가를 용인하는 것이 경영 침해가 아니고 또 경영권의 어떤 고차원적인 하나의 발휘 방식의 하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경영 참가를 하면서 발언 내지는 참여의 방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영 참가가 지나쳐서 경영자의 기업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마저도 빼앗는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경영 참가가 아니라 경영권 쟁취인 동시에 노동조합의 어떤 목적에도 위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원래 경영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영자가 어떤 경영 참가를 넘어서서 어떤 경영권 쟁취까지도 허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경영자가 경영권 자체를 포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 침해의 어떤 불안함이라면은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가지는 노동조합 기능의 약한 문제입니다. 이 노동운동가들 중에서 노동조합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임금 등의 어떤 분배 투쟁에 있다고 보는 이른바 투쟁주의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이외의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와 자주 접촉을 하게 된다면 따라서 근로자의 어떤 경영 참가가 결국에는 단체 교섭의 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이어져서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며 결국 조직적인 노조운동의 어떤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려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경영 참가도 노동조합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경영 참가 자체가 노동조합의 기능 약화 사이에 어떤 적절한 조화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의 능력 문제는 근로자들이 가진 어떤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경영자의 어떤 이념과 철학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보면은 경영자들과 똑같은 자격과 조건들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평소에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고 그 결과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경영 정책과 전략들을 수립하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꼭 기업의 성장을 주도한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능력 자체가 경영자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근로자들 자체가 갖고 있는 의식 자체가 경영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의 어떤 발전과 존속 유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 비해서는 굉장히 근로자가 갖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 이거죠. 미흡하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주주나 소비자, 그다음 지역 주민, 투자자, 원료 공급자 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국가 경제 발전 등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자체가 경영자에 비해서는 훨씬 결여되고, 그다음에 상호 이해나 어떤 조적 책임 의식에 있어서는 많이 뒤처진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로자의 어떤 능력 문제로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영 참가의 유형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경영 참가 형태, 권력 지향적, 직무 지향적 형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경영 참가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경영 참가 제도의 유형, 즉 종업원이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이 각국의 문화만큼이나 다양하고, 또한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도 굉장한 여러 형태로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슈렉을 같은 학자들은 심지어 경영 참가 자체를 단체 교섭까지 포함해서 경영 참가의 유형을 4가지로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보면은 단체 교섭을 경영 참가의 유형에 포함은 안 시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참가하느냐 혹은 간접적으로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참가, 간접 참가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참가에는 성과 참가, 이익 참가 또는 성과 참가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익 참가와 협의의 경영 참가, 요거는 의사결정 참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있고, 간접 참가에는 자본 참가가 있습니다. 먼저 이익 참가에는 이익 분배제, 스켈론 플랜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익 분배제는 종업원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노력, 예를 들어 비용 절감, 생산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이익을 노사 간에 합의해 둔 배분 방식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켈론 플랜인 겁니다. 그리고 협의의 경영 참가, 즉 의사결정 참가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상의 어떤 여러 문제에 관해 가지고 의견 발표나 의결권 행사의 어떤 기회를 갖는 제도로서 어떤 근로자가 경영 참가에 있어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본 참가라는 것은 기업의 자본에 어떤 근로자의 참가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가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참가 제도라고도 일명합니다만은, 즉 어떤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의 자본 참가는 어떤 근로자의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기업에서도 보면은 필요한 어떤 양질의 자본 조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 어떤 자본이 부족한 기업이거나 또는 신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어떤 자본 참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최소의 자본 조달 비용을 들여 가지고 양질의 어떤 장기 자본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전형적인 예로 종업원 지주 제도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자, 이런 경영 참가 방식을, 이 유형들을 이제 뒷장부터 각각 세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 참가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어떤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의 출자자로서, 즉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는 동시에 어떤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어떤 자본 참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떤 기업을 자본가 또는 사용자의 전유물로 보지 않고 노사 공유의 어떤 실체로 보는 것이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또 경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을 오로지 어떤 자본가의 독점물이 아닌 노사의 공존 공영을 위하는 하나의 실체로서 인식을 하도록 하고, 또한 노사 간의 어떤 계급 투쟁적이 아니고 운명 공동체이고 또는 이익 공동체라는 어떤 조직 풍토를 형성시켜 주는데 기여하는 거죠. 어떤 자본 참가의 어떤 형태로 보면은 종업원 지주제와 노동주제가 있습니다. 이 종업원 지주제는 어떤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에게 어떤 특전이나 혜택을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근로자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취득, 보유해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할 때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서 주식을 배분해 주는 거죠. 어떤 근로자의 어떤 주식 인수 방법은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어떤 주주로서 기업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게 되는 거고, 기업과의 이익을 같이 하게 되면서 또 근로자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데 최고의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노동주제는 주식회사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일종의 노동출자, 노무출자로 보고 그들에게도 주식을 내주던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프랑스하고 뉴질랜드에서 채택이 되어서 일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어떤 특별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업원 지주제도라는 것은 종업원 주식 구매 제도 또는 근로자 주식 소유 제도, 종업원 주식 분배 제도라고도 하는데, 종업원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일찍이 그러니까 1890년대 영국의 한 광산회사에서 종업원 이익 참가 제도를 도입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뒤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어떤 이윤 분배 제도의 일종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특히 산업민주주의 이념에 따라서 도입되고 계속 발전된 거죠. 근데 이 제도를 채용하는 목적은 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 주식을 갖게 함으로써 경영 참가 의식을 높이고 또는 기업의 충성심 내지는 기속 의식을 높이고 노사협조에 의한 능률의 어떤 정진과 생산 의욕을 높이면 물론이고, 사측인 입장에서는 안정주주를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종업원 지주제도는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해 가지고 종업원들한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취득 보유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자, 근로자 주식 매입 제도 혹은 우리 사주 제도라고도 하죠. 이거는. 근데 종업원 지주 제도는 투자자가 소속 회사의 종업원이어야 하고, 또 투자 대상이 자사 주식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회사가 종업원에게 특별히 편의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 지주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회사의 경영 방침으로 종업원에게 우리 사주를 보유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회사 측의 의사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종업원이 독자적으로 정권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기는 하지만 종업원 지주 제도는 아닌 겁니다. 이 제도는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보유케 하는 것이 회사가 경영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이를 장기적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가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종업원이 자사주를 취득함에 있어 가지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다면은 종업원 지주 제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사주의 어떤 취득 및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종업원이 구입하는 주식은 자사 주식이어야만 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은 이 제도가 회사의 안정주주 확보라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업원 지주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요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물론 종업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은 조금씩 틀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성이라는 것은 기업 측에서 느끼는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측에서 느끼는 중요성, 즉 장점은 노사관리적과 재무관리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사관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첫째, 노사협조와 주인의식입니다. 모든 종업원에게 주주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종업원이 경영과 분배에 참여를 가능케 해가지고 노사협조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종업원이 자기 회사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회사 경영이, 즉 수익이 자기의 어떤 이익과 직결됨으로써 근로의욕을 정진시키고 애사정신을 함양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이 점입니다. 세 번째는 종업원의 재산 형성입니다. 이거는 종업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구입하도록 해가지고 저축을 일단 증대시키는 거죠. 특히 자사주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어떤 재산 형성을 촉진시키죠. 근데 이 문제는 하나의 어떤 문제점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하락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건 뒤에 문제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종업원의 이직 방지입니다.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소유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종업원의 이직을 막고 노동력의 어떤 정착성을 증진시킨가 아울러 새로운 노동력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용자 측에서 갖고 있는 재무관리적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조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죠. 자기 자본의 확충을 통해 가지고 타인 자본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사의 자립적인 재무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의 안정을 꾀한다는 거죠. 종업원의 자기 회사 주식의 어떤 확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기적인 주식 매매에서 오는 주가의 불안정을 막을 수가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 안정이라는 뒷받침이 있어야지만 종업원 지주 제도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의 안정성 도모입니다. 이거는 기업이 자산의 주주를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주식 이동에 따른 주주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기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기업 지배 방지입니다. 이거는 외부 자본에 의한 자산의 어떤 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적대적 M&A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수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기업에 의한 어떤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경영자의 어떤 지위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종업원 지주제의 어떤 참여 형태를 자금 조달 원천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주식 구입형. 이는 종업원이 전액을 출자해 가지고 주식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원칙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금의 분할 납입이나 대금의 일부를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주는 거죠. 즉 대여 형식을 취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은 종업원은 자기 자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구입하고 회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종업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색이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회사 측이 제공하는 편의는 보면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제공하는 방법, 또는 구입 자금의 일부를 대여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주식 취득에 따른 매매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 주는 이런 식의 특혜를 주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축 장려형입니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매월 공제하거나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저축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대신에 회사는 그 저축액에 대해 가지고 일정 비율로 자사주를 교부해 주는 제도인 겁니다. 이 저축 장려형의 어떤 특색은 보면은 종업원이 저축액에 대해 가지고 일정 비율로 회사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또 그 금액만큼 무상주를 배분해 주는데 특징이 있는 거죠. 만일 정해진 저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축 장려형 저축을 해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나 배분받은 어떤 무상 주식은 반환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익 분배형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분배를 하고 이를 회사 내의 종업원 명의로서 계속 적립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자기 회사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식 구입형 저축 장려형하고는 틀리게 자기 자금을 필요하지 않는 게 특징인 거죠. 근데 이 유형은 어떻게 보면은 참가 기간이 아주 길고 또 이 기한 전에 퇴사하거나 탈퇴할 경우 회사 이익 분배금에 대한 어떤 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지분은 다른 종업원에게 재분배가 되는 겁니다. 회사의 이익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채용할 수 없죠, 이 방식은. 이를 도입 실시하는 회사는 대부분에 보면은 우량 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매년 일정액의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우량적인 기업에 한해서만 이런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명 공로주 이런 것도 이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종업원 지주제도의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은 기업 내에 어떤 자사주를 소유한 종업원과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업원 지주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기만 하면은 노사관계의 어떤 안정화 협력화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종업원들의 어떤 발언권만 커져가지고 경영자의 어떤 지위 안정에 역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에 종업원 측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자기 급여의 어떤 상당 부분을 자사주 투자에 충당을 한다고 할 때에는 종업원이 임금과 저축 모두를 회사에 의존하게 되고 또 높은 위험을 안게 되는 거죠. 특히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때는 이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의 어떤 재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종업원이 어떤 임금과 저축 양면에서 모두가 회사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어떤 회유 내지는 분열 등으로도 이용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또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주 제도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식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재산의 출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해 가지고 종업원이 그 회사에 제공하는 노동을 일종의 출자로 인식해 갖고 이에 대해 가지고 주식을 주어지는 것을 노동주 제도라고 합니다. 이 노동주에 분배된 이익은 그 노조가 규정에 의거해서 조합원인 노동자들에게 재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나 뉴질랜드에서 채택된 바가 있지만은 어떤 특별한 효과가 없어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익 참가 제도는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에 근로자 내지는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그들의 협력으로 얻어진 경영 성과인 이윤의 일부를 임금 이외의 어떤 다른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스켈론 플랜이 이 방식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이익 분배제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떻게 이윤의 확인, 분배율의 결정을 공정하게 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익 분배제는 또 일명 성과 분배제라고도 하고 있으며 이익 참가의 아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 분배제의 어떤 목적을 본다면은 첫째, 종업원에게 이윤을 분배함으로 해서 노사가 공통적으로 이윤 창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애사 정신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익 분배액의 어떤 정대라는 자극이 종업원한테 건명과 창의와 능률 향상을 촉진시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 종업원의 어떤 분배 참가권 그리고 분배율을 근속 연수와 결부시킴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실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근속을 장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능률 정진의 어떤 수단으로, 다섯 번째는 노사관계의 어떤 개선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 분배제는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은 경영민주화 내지 산업민주화 이런 책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인간관계 관리라는 한 기법으로도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익 분배제의 어떤 구체적인 모형으로는 대표적인 게 스켈론 플랜, 러커 플랜, 프렌치 플랜.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게 스켈론 플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머지는 제외하고 대표적인 스켈론 플랜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켈론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이 스켈론 플랜의 어떤 배경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미국 철강업체의 침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스켈론은 철강회사의 한 경리사원으로 철강노조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도에 철강노조의 조직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동료 대부분을 노동운동에 결속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는 임금 인상 요구나 노동시간 단축 같은 투쟁적인 노동운동의 전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기업과 대립 상태에서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압박을 가하다 보면은 결국엔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우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켈론은 노동조합이 기업과 대립 투쟁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어떤 노사관계 개선만으로도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철강회사의 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 피츠버그에 있는 노동조합 중앙회를 방문해 달라고 설득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모든 회사의 사장들이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조합 중앙회 사무실에서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기업의 경영자들은 노동조합 본부를 하나의 어떤 뭐라고 봐야 되나, 어떤 죽음의 집, 어떤 악마의 소굴,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노와 사가 대립이 아주 심각했고 서로 죽기 살기였던 그럴 때였던 겁니다. 어쨌든 철강회사 사장들이 노동조합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을 한 결과 어떤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은 모든 회사의 종사자는 공동협력에 의해 가지고 현재 위기에 처한 기업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를 기초로 해가지고 스켈론이 노사 생산성 계획을 세워서 전개시켰는데, 이게 바로 제한제도를 통해 모든 종업원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근거를 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부정적이다가 X 이론이고 긍정적이다가 Y 이론입니다. 뭐 X 이론은 보면은 일이란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기 싫은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Y 이론은 그와 반대입니다. 일이라는 거는 모든 인간들은 일을 하기를 즐긴다. 뭐
또 인간들은 조직 문제를 하기 위해서 창의력은 누구나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적절하게 동기가 부여되면 일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다. 이런 Y론을 근거로 놓고 제한제도하고 보너스 제도를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해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약속한 대로 보너스가 주어졌던 거고요. 근데 이 성공이 알려지자 비슷한 회사들이, 유사한 회사들이 어떤 스캘론 플랜을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스캘론 플랜이 대성공을 거둠으로 해가지고 이 스캘론은 MIT에 초청을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개 철강회사의 격리 직원이 어떤 스캘론 플랜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성공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스캘론이 MIT에 재직하면서 그의 주도로 스캘론 플랜 회의를 계속 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에 관심을 갖는 많은 기업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서로의 어떤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요약하면은 스캘론 플랜은 노사 협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 거기다 출발점을 두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종업원의 어떤 참가 의욕과 지식을 총동원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한제도,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종업원들한테 배분하는 보너스 제도를 확립해 가지고 노사관계를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형성시킬 수 있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스캘론 플랜에서는 제한제도와 보너스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이 스캘론 플랜의 어떤 제한제도를 보면은 기본 사고는 노사협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제도도 역시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사협력의 방안으로 어떤 전통적인 제한제도하고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 제한제도라는 것은 종업원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서 종업원 개인한테 보상하고 이런 개인 중심이지만은 스캘론 플랜은 개인 중심이 아니고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에 어떻게 보면은 초점을 둔 어떤 집단 중심입니다. 그리고 경쟁에 있어서도 기업 내부의 경쟁보다는 외부 경쟁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서 어떤 집단의 어떤 팀워크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상 역시도 집단 전체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캘론은 개인 인센티브, 개인 보상, 전통적인 기존 제한 제도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집단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집단 인센티브 제도는 건설적인 협조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집단 중심적인 스캘론 플랜의 제한 제도는 어떤 부서 수준의 생산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두고서 활용을 한 겁니다. 이 생산위원회라는 것은 일명 공장위원회라고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경영자 측 대표와 노동조합 측 종업원들 대표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종업원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독창력하고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개선이나 낭비 감소, 그 다음에 조직의 운영 방법, 이런 거에
이것들에 대한 어떤 종업원들의 각종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발하고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 간부와 최고 경영자층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 회의에서는 뭔가 하면 저번 달의 경영 성과와 그 원인을 분석 검토하고 매달 지급해야 될 상여금 액수를 토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단 중심의 위원회 중심으로 조직 구성의 어떤 협력에 초점을 둔 겁니다. 이 제안제도는. 자, 이 표에 나타나 있는 기존의 제안제도와 스켈론 플랜의 제안제도를 한번 구분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보면은 기존의 제안제도는 개별 제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켈론 플랜은 집단 제안. 이 집단이라는 것은 팀이나 부서별. 그 다음에 보상은 보면은 제안한 개별적 보상이라면은 생산위원회와 적격심사위원회를 둠으로 해가지고 집단 보상을 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통적인 기존 제안 제도는 보면은 서로 같은 부서에서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이기주의적 분위기가 굉장히 형성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집단 중심에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팀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토의, 검토, 동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안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전체로 받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개별 제안은 부분적인 파트별로 어떤 개선이 됐지만은 스켈론의 어떤 제안 제도는 조직 전체, 팀 전체의 개선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더 굉장히 커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분위기도 기존 제안 제도 같으면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경계심을 조성하게 되겠죠. 하지만 스켈론 플랜의 제안 제도는 조직 구성원들이 더욱더 협동하고 똘똘 뭉치고 단결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이 보너스 제도를 보면은 스켈론은 이 보너스를 노동과 경영의 어떤 효과적인 하나의 결합의 결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너스 제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첫째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부터 말단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배분에 있어서도 말단 직원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똑같이 배분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 보너스 배분의 어떤 전제가 되는 경영 성과의 측정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은 생산 제품의 판매 가치에다가 두었던 겁니다. 보통 1개월 정도 일정 기간마다 판매 가치를 계산해 갖고 이를 노사협조의 어떤 결과로 보는 동시에 성과로 봤던 거죠. 이 보너스의 어떤 산정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뒷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스켈론 플랜의 보너스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전통적인 어떤 이익 배당 방법은 1년에 1회씩 결정되는데 스켈론 플랜은 1개월에 매달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매달 이익률을 계산해 가지고 결손이 날 거를 대비해 갖고 일정 금액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전 종업원들한테 나눠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급여 플러스 알파를 받다 보니까 종업원들의 사기는 더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보너스 스켈론 플랜의 보너스 제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는 최고 경영자부터 말단 종업원까지 참여를 한다. 두 번째는 매달 지급한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보너스 산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대강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의 총 임금 비율이 매출액에서 임금 비율을 빼면은 예를 들어 30%다. 그 다음에 판매를 하기 위한 모든 경비가 10%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번 달 총 생산량이 판매 금액 기준으로 1억을 생산을 했다라고 친다면 판매하는 데 대한 경비가 10% 빼면은 9천만 원이 남으면 거기서 9천만 원에 대한 임금 비율이 30%라면은 한 달에 임금이 급여가 2,700만 원이 나간다. 그렇게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 급여가 지불되는 게 2,500만 원이라면은 200만 원의 차액이 남게 되겠죠. 이 200만 원이 보너스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2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결손이 날 때를 대비해서 적립금 25%를 적립을 시킵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적립을 시켜야겠죠. 그러고 나면 실이익금은 150만 원이라면은 여기에서 회사가 25%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의 25%면 37만 5천 원을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75%를 112만 5천 원이 되겠죠. 그 112만 5천 원을 전 종업원이 숫자대로 나눠서 급여에 합쳐서 지급되는 이런 계산식인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예상되는 임금 대비 실임금의 차액이 보너스 금액이 된다. 그 중에서 25%는 결손을 났을 때 손실 보전을 위해서 비축금으로 적립을 한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종업원이 75%, 회사가 25%로 나눠 가지고 각자의 봉급 액수에 비례해서 매달 지급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보너스 측정에 보면은 어떤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율은 개인보다는 집단 조직에 해당된다는 것. 그 다음은 모든 측정의 기준이 종업원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다음에 이런 측정이 보통 보면은 생산성 정진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이 필요 불가피한 어떤 요소라는 점입니다. 꼭 생산 정진에 대한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점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어떤 결정되는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이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어떤 보너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스켈론 플랜의 어떤 효과 문제점을 보면은 일단은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업에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자, 스켈론 플랜을 실시한 10개 회사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처음 2년 동안에 보면은 생산성 향상이 10.3에서 39.2%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23.1%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고 또
이 외에도 종업원들의 어떤 고충이 크게 감소됐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어떤 제한이 활성화되고 상해금 배분에 따른 동기부여 등의 어떤 효과가 크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성은 향상되고 원가 절감에 있어서도 종업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제안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설비나 작업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아니면 새로운 설비 설치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 방법 개선에 대해서 또는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작업 분위기도 그동안은 작업 태만에서 벗어나서 작업 속도 및 작업 분위기가 굉장히 개선되면서 활발해졌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도 향상되고 어떤 회사의 능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승진 이동 등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 없고 연공 서열에 대해서도 고집하지 않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더라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충의 감소입니다. 종업원들의 고충이 현저히 감소해지고 단체 교섭이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갖고 있더라라는 점이 스켈론 플랜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스켈론 플랜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는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점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 보너스 산정의 문제입니다. 스켈론 플랜에 있어서는 경영 성과의 어떤 측정 기준을 생산물의 어떤 판매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측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서 판매 가치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이 판매 가치가 어떤 경영 성과에 있어서 측정 기준이 꼭 된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거죠. 어떤 판매 가치를 가지고 노무비하고 직결시켜 가지고 보너스 지급액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경영 성과에 대한 측정 도구는 각각 부서별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서는 생산량 가지고 따지면 되지만 그 외에 운반 부서라든지 다른 판매 부서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기준은 조금씩 틀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영 규모가 크거나 정보화가 잘 된 기업에는 적용시키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스켈론 플랜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에 적용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조직에 적용하기에는 어떤 단점이 있는 거죠. 특히 공장 자동화나 사무 자동화가 잘 된 기업에서는 기술이 발전하여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첨단 산업하고 컴퓨터, 인터넷 활용으로 지식 정보화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은 스켈론 플랜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결점이 있는 거죠. 왜?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생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변동시, 즉 불황기에 적용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심각한 경제적 불경기 속에서 그 효능을 발휘할 뿐이죠. 즉 불경기가 심해가지고 기업이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에서는 더욱더 효과가 크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노사 관계의 어떤 협력이 오로지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기업이 도산 직전에,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직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호황기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스켈론 플랜을 채택해 가지고 성공을 거둔 예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스켈론 플랜 자체가 어떤 근로자들의 작업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내리고들 있습니다.